자, 이번 시간부터는 자본시장법입니다. 양이 너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굉장히 내용 자체가 어렵다기보다는 외울 게 많고 도대체 어디까지 외워야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고심하는 과목이죠. 문제 난이도는 평범합니다. 옛날에는 한 5, 6년 전, 6, 7년 전에는 제법 문제가 어려웠어요. 기퉁에 있는 문제 막 내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법규가 오히려 더 어렵다 이런 이야기까지 있었는데 그 이후부터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문제 수준 자체는 결코 높지가 않은데 도대체가 양이 너무 많으니까 이제 그게 굉장히 부담스러운 거죠. 자, 지금 우리가 그 정권 대행인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펀드 대행인 시험이 있지 않습니까? 요 펀드 대행인 시험에서 이제 핵심이 뭡니까? 요게 집합투자업자 영업행위규칙. 그게 이제 핵심이죠. 집합투자업자 영업행위규칙. 그 다음에 이제 집합투자기구. 요런 식으로 이게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 다음에 여기 정권 대행인 시험에는 요거 두 가지가 빠져 있지 않습니까? 요거 두 개 합친 거를 우리가 투자자산 운용사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금년 23년 금년 2월 달에 치른 그 시험 있지 않습니까? 여기 시험에서는 어떻게 출제가 됐는가 하니까 여기서는 세 문제밖에 출제가 안 됐어요. 이 굉장히 이례적인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물경 8문제가 출제가 됐어요. 여기 이제 더 많이, 적게 출제가 되고, 여기가 이제 5문제가 출제가 됐는데, 이런 문제 유형은 처음 봤습니다. 이런 문제요. 대개는 이 22년도에 우리가 이제 문제를 1년에 3번 시험 치지 않습니까? 그거를 제가 이제 문제 경향을 분석해 왔는데, 2월 달에 친 거는 요게 4문제 나왔고, 요것도 이례적이었어요. 요게 7문제 나왔거든요. 그런데 6월 달하고 11월 달은 요게 6문제가 나왔고, 요게 5문제가 나왔어요. 그 다음에 2021년이 있죠. 요때는 이제 제가 문제를 2개 갖고 있는데, 요때는 또 거꾸로예요. 여기서 7문제가 출제가 되었고, 여기에서는 4문제밖에 출제가 안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왔다 갔다 하죠. 요 부분에서 출제되는 게 옛날에는 많았는데, 그래서 이렇게 많았는데 갈수록 특히 금년도에는 3문제가 출제한다는 거는 상상할 수도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이례적이다. 그러면 다음에 여러분들이 시험 치실 때는 과연 여기서 몇 문제가 나올까 참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제 요 3문제 나오는 것 중에서 이게 가장 공통적인 게 금융투자 상품 있죠. 그거는 거의 한 번도 빠지지 않았다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순자본 비율 있죠. 그 부분은 2문제가 출제된 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 꼽아라 그러면은 금융투자 상품, 그 다음에 순자본 비율, 그 다음에 발행시장 공시 있죠. 그것도 중요해요. 그 다음 중요한 게 금융투자업자, 그것도 거의 매번 나오다시피 하고 그렇거든요. 하여튼 그런 식으로 이제 눈에 꼽을 만한데 그 이외 부분 있죠. 뭐 신용공여라든지, 그 다음에 내부자 거래라든지 뭐 이런 거 등등 있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도 한 문제 정도 출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어쩌다가 이제 여기서 출제가 안 된 부분들 있잖아요. 계속 출제되는 거는 계속 출제되는데 이제 출제되지 않았던 분야에서도 한 문제 정도씩 출제가 되는데 내용 자체는 굉장히 평범합니다. 문제를 꼬아낸다든지 기퉁에 있는 문제라든지 그런 걸 내지는 않아요. 그냥 가장 기본적인 개념, 숫자, 뭐 그런 것들을 출제하는데 문제는 이런 식으로 여기서 3문제밖에 출제를 안 하면은 이 지금 굉장히 이게 양이 많단 말이죠. 우리가 법규 파트가 양이 굉장히 많은데, 공부하기가 당혹스럽죠. 한 가지 확실한 거는 뒷부분으로 갈수록 중요도가 떨어지는 것은 사실이에요. M&A 있지 않습니까? 공개 매수라든지 유통시장 공시라든지 이런 데서는 2년 동안 한 번도 출제가 안 됐어요. 그래서 하여튼 앞부분에 중요한 게 몰려 있는데 참 문제예요. 그다음 이쪽은 이제 보면은 뻔합니다. 특히 집합투자업자 영업행위규칙은 금전 빌려오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 그다음에 정권 분산 투자하는 거. 그다음에 자산 운용 보고서라든지 수시공시 이런 거 굵직굵직한 중요한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아주 단골로 출제가 된다고 보시면 되고, 집합투자기구는 한 번도 빠지지 않았던 것은 환매입니다. 환매. 환매가 제일 중요하죠. 중요한데
그 계속 똑같은 그 스타일의 문제들이 반복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용 자체도 굉장히 평범하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제가 이제 강의할 때 말씀드릴 겁니다. 이 부분에서 기출 문제가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되었다. 뭐 이런 건데 우리는 방법이 없습니다. 여기서 금년도 2월 달에 치른 문제에서 이게 세 문제밖에 출제가 안 됐다고 해서 우리가 또 이거를 덤성덤성 넘어갈 수는 없단 말이죠. 그래서 순서대로 쭉 훑어나가는데 강약을 좀 조절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주 출제되었던 거는 조금 우리가 암기라 할까 그런 거를 많이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출제가 안 된 곳은 어쩌다가 한 번씩 출제가 되니까 또 그런 거 기본적인 거 우리가 또 그냥 넘어갈 수가 없죠. 그래서 여하튼 이 법규 분야가 굉장히 여러분들도 느끼시다시피 공부하기가 골치 아픈 분야인 거는 사실인데, 그래도 충분히 고득점이 가능합니다. 문제 수준 자체는 평범하기 때문에. 그래서 11문제 중에서 작년도 치른 작년도가 아니고 금년도 2월 달에 치른 문제도 제가 보니까 11문제 중에 여러분들이 평범하게 그냥 정상적으로 공부하셨다면은 10문제는 맞출 수 있는 문제 전부 우리 예측을 벗어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 코로나 때 문제가 굉장히 쉬웠거든요. 코로나 사태 그때 때. 그래 코로나가 진정되고 나서 요때 이제 그 작년도 치른 요 11월 달 마지막 문제 있잖아요. 요게 약간 어려웠어요. 근데 금년도 문제는 또 코로나 상태로 돌아간 것 같아요. 문제가 굉장히 쉬웠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10문제 맞출 수가 있죠. 그러면 이제 앞으로 치를 문제 수준이 어떻게 될까? 그거는 알 수가 없습니다. 금년 2월보다는 문제 수준이 조금은 높아지지 않을까? 워낙 이게 쉬웠기 때문에. 그래서 그래도 조금 높다 하더라도 전체적인 이때까지 2년 동안 치른 이 문제 수준들을 보면은 문제 수준 자체는 결코 높지 않으니까 우리가 그냥 기본적인 것들을 착실하게 뚜벅뚜벅 갈 수밖에 없다. 그렇고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최대한 여러분들한테 공부할 양을 적게 해드리는 거죠. 그래서 너무 많이 벌리지 말고 그냥 이런 것 정도만 알자 이런 식으로 할 겁니다. 그 정도만 여러분들이 정리하셔도 아마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자, 서론적인 이야기는 이 정도로 하고 바로 강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첫 페이지 한번 보시죠. 제일 앞부분에 이게 그 자본시장법 주요 내용 및 기대 효과, 이거는 요즘 문제하고는 안 맞죠. 2009년도에 자본시장법이 처음 만들어졌을 때 이 자본시장법이 공용이거든요. 6개 법률이 통합된 법이에요. 엄청난 법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한 2년 동안은 이 문제가 무조건 출제가 됐어요. 도대체 왜 자본시장법을 만들어야만 했던가, 이제 이거겠죠. 그리고 2015년도입니까? 한 17년도인가? 그때 우리 시험 제도가 한번 바뀐 적이 있거든요. 그때 또 한 1년 정도 이 문제가 출제가 됐어요. 그리고 나서는 출제가 안 되죠. 사실 이제는 이거 타이밍을 놓친 거 아닙니까? 이제 지금 자본시장법이 지금 시행되고 있는 지가 12년이 지났는데 왜 자본시장법 만드느냐, 주요 내용이 뭐냐, 뭐 이런 거 출제하지는 않겠죠. 그냥 봅시다. 첫 번째는요, 금융투자상품의 개념인데, 옛날이 요 법이 이제 자본시장법이 만들어졌다면은 옛날이 열거주의고 지금은 포괄주의지 않습니까? 뭐 요거 이제 바꾸어서 이제 출제하는 거죠. 요거. 열거주의의 장단점이 있죠. 장점은 옛날에 이제 정권거래법인데 무엇이 정권이냐? 그래야 정권거래법이 적용되니까. 근데 그 정권거래법 2조에 가보면 정권이란 이런 거다가 한 20가지 정도 나열을 해 놓았어요. 거기 없는 거는 정권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2004년도, 2006년도 뭐 이런 점에 정권회사에서 새로운 정권을 만들려고 했을 때는 법을 먼저 바꾸어야 했어요. 왜? 거기 없는 정권을 만들기 위해서는 법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정권회사가 굉장히 피곤하죠. 새로운 정권 하나 만들 때마다 법을 바꿔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이걸 포기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포괄주의로 바뀌었다. 일정한 요건만 충족하면 된다. 뭐 그런 뜻이고요. 두 번째는 옛날에 여기 이제 기관별 규제라는 거죠. 여기 이제 아니고 이제는 기능별 규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바뀌었다는 거 아닙니까? 옛날에는 어떤 곳에서 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법이 다 달라졌어요. 이거 뭐 자산운용회사 하면은 간투법으로 가고 뭐 이런 식으로, 선물회사는 선물법 이런 식으로 다 달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규제가 너무 들쭉날쭉하는 겁니다. 이런 걸 우리가 규제 차익이 심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하는 일이 똑같다면은 똑같은 법을 적용하겠다. 이제 그런 식으로 바꾼 겁니다.
그래서 요거 두 가지가 핵심이에요. 출제한다면 이제 거꾸로 하는 거죠. 그 다음 이제 세 번째, 업무 범위가 굉장히 확장되었죠. 옛날에는 칸막이가 쳐졌죠. 그러니까 겸업이 안 됐는데 이제는 외국계 큰 회사에 대항할 수 있기 위해서 종합적인 금융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한 회사가 6가지 업을 다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다 보면 필연적으로 이해상충의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해상충 방지라는 그게 굉장히 중요한 테마가 됩니다. 그게 이제 직무윤리에서도 우리가 강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직무윤리 공부하실 때 이해상충 방지 이런 게 많이 나오거든요. 네 번째, 투자자 보호. 옛날에는 이게 뭐 굉장히 미흡했다는 거죠. 특히 설명의 뭐 이런 거 미흡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강화되었다. 뭐 이런, 한다는 겁니다. 이런 거는 너무 당연한 이야기니까 하나만 한 이야기죠. 기대 효과. 자, 이제 포괄주의, 자본시장 효율성 제고. 이제 법을 만들면서까지, 새로 바꾸면서까지, 새로운 상품 이제 개발할 필요 없죠. 이제는 바로 할 수가 있으니까. 그런 이야기고. 그 다음에 규제 차익 유인 최소화 맞고, 종합적 맞고, 자본시장. 이건 무슨 말입니까? 투자자 보호가 강화되었으니까 투자자들이 믿고 자본시장에 들어올 거 아니냐. 그러면 이제 자본시장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을 거다. 뭐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요 2번은 이 감독기관은 요거는 정말 의외타 문제로 나올 수가 있어요. 요거는, 최근 2년 동안은 한 번도 출제 안 됐습니다. 근데 뭐 이런 것도 우리가 대비를 해야 돼요. 가장 기본적인 거 금융위원회, 그 다음에 정권선물위원회. 그러니까 요거는 어디까지나 위원회죠. 위원회는 의결기구다. 뭐 이런 거고. 그 다음에 의결을 집행하는 곳이 필요하겠죠. 요거를 우리는 금감원이라고 한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핵심은 이거예요. 왜 정선위원 만들어야 했나? 이게 이제 핵심이죠. 그래서 요거 외우셔야 돼요. 자본시장의 불공정 거래조사 뭐 이런 거 외우셔야 되고, 그 다음에 회계라는 말을 외우셔야 돼요. 무서운 곳이죠. 회계장부 봅시다 할 수 있으니까. 요거 두 가지를 전담시키기 위해서 정선이 만들었다. 요게 핵심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숫자 외워야 되죠. 요거 9명, 그 다음에 요거 5명 이런 식으로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위원장, 여기 금감원장, 뭐 대통령이 별도로 뭐 임명하지 않습니까? 근데 정선희 위원장은 별도로 임명 안 해요. 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요거 정선희 위원장을 겸임합니다. 그런 거는 객관식으로 출제하기가 좋고, 그 다음에 요거 그 행정부 소속이지 않습니까? 행정부 중에서 어디 소속이냐? 국무총리 소속이에요. 그래서 이런 우리가 이 법규 파트가 시험 과목으로 있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제일 이 투자자산운용사가 범위가 제일 넓죠. 그 다음에 뭐 정권 대행인도 있고 펀드 대행인이 있고 아까 칠판에 적었듯이, 그 다음에 자문인력 3종 세터가 있고, 그 다음에 금융투자 분석사도 있고, 뭐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거기 보면은 이때까지 기출 문제를 보면은 되게 비슷해요. 그래서 요 부분은 우리 투자자산운용사에서는 이게 출제가 안 됐는데 다른 시험에는 이게 출제가 됐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문제 수가 적어요. 다른 데는 문제 수가 많은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데서는 이런 것도 이제 출제한다는 이야기인데 그런 거를 감안해서 제가 우리 시험에는 이거 이제 의외타 문제로 나올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출 문제가 좀 있거든요. 다른 시험에는. 자, 그러면 거기 보시면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국무총리 외우셔야 되고, 그 다음에 9명, 5명 외우셔야 되고, 소관 업무는 금융위원회는 외울 필요가 없죠. 이것만 외우면 되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충분히 풀 수가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기타가 있는데, 요 왼쪽에 있는 기타 있죠. 이거는 우리 시험에는 나오지 않을 겁니다. 이게 이제 파생상품 쪽에서 출제가 된 문제인데, 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요 9명의 위원 중에서 4명의 위원이 당연직 위원이 있거든요. 그래서 요 4명 알고 있느냐 이 문제예요. 얼마나 어렵습니까? 근데 이거는 파생상품 쪽은 문제 수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도 가능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참고로 그 당시 정답이 뭐로 나왔는 거니까 한국거래소 사장이 정답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여기 한국거래소 사장은 당연직 위원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뭐 혹시 뭐 그냥 넘어가기 뭐 하신 분들은 뭐 적어 놓던지요. 뭐 4명 우리는 외우지 맙시다. 거기 보면 이제 한국은행 부총재, 금감원장, 그 다음에 기획재정부 차관, 예금보험공사 사장 이 4사람이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에게 외우시기를 권고드리지 않습니다. 자, 그 정도 하면 되고, 이제 옛날에는 이 금감원도 오래전에는 한 문제 냈는데, 우리 기본서가 금감원이 출제할 만한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하나만 아십시오. 무자본 특수법인이에요. 그래서 이런 거는 지문 중에 혹시
무자본 특수법인이다. 뭐 이런 것 정도 참고로 알아놓으십시오. 자, 그러면 그 위에 1번 문제 보시면은 뻔하죠. 2번이 정답이라는 거. 거꾸로 이름 지워버렸네. 거꾸로 내거든요. 2번이 정답. 뭐 이런 식입니다. 자, 2번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융투자 상품이 나왔는데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우리 시험뿐만 아니고 모든 시험에서 단 한 번도 빠지지 않은 게 있다면은 이게 유일합니다. 금융투자 상품. 유일은 아니네요. 그 순자본 비율도 빠지지 않으니까. 여하튼 그 정도로 이게 중요하다는 이야기죠. 자, 그러면은 이거는 출제할 만한 게 굉장히 많다. 그러니까 자세하게 하셔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죠. 첫 번째는 이 금융투자 상품하고 무엇을 비교합니까? 비금융투자 상품하고 비교를 해야 되겠죠. 그러면 이게 뭐예요? 비금융투자 상품. 이게 바로 이제 은행 예금이 될 거다. 이런 이야기죠. 그럼 이쪽은 뭐예요? 우리가 취급하는 게 정권 아니면은 파생 상품이다. 이런 이야기죠. 그럼 요 양자의 결정적인 차이가 뭐냐? 그게 바로 이제 요거죠. 투자성이 있느냐 없느냐. 그럼 투자성이 뭐냐? 다른 말로 하면은 원금을 까먹을 가능성이 있느냐, 원본 손실 가능성이 있느냐, 이 이야기 아닙니까? 그게 있다면은 금융투자상품, 없다면은 비금융투자상품. 그 양자를 구별하는 기준, 뭐 이런 거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아주 출제가 자도된, 그럼 요거 양자는 어떻게 비교가 되느냐? 둘 다 원금에 대한 손실 가능성은 있는데, 어떻게, 요거는 원금에 대한, 원본에 대한 초과라는 말이 들어가야 되죠. 여기 이제 핵심이죠. 초과 손실 가능성이 있느냐 없느냐. 그럼 그게 없다면 정권이죠. 있다면 파생상품이죠. 여기는 초과라는 말이 중요하다. 그리고 요거를 우리가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추가로 지급할 의무가 있느냐 없느냐 이 말하고 똑같죠. 요렇게 표현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또 파생상품은 또 뭐 가지고 구분합니까? 거래소와 같은 정형화된 시장에서 거래하느냐 요거 가지고 또 따지죠. 그래갖고 이제 우리가 장내 파생상품이냐 또 장외 파생상품이냐 이렇게 따지지 않습니까? 정형화된 시장에서 거래하면 장내, 그렇지 않으면 장외. 요거는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해외 시장도 포함하는 개념이다. 이런 거. 해외 시장 이런 것 좀 아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벌써 한 문제가 나온다는 이야기죠. 이런 식으로 이제 구분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또 금융투자 상품이기 위해서는 투자성이 원본 손실 가능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 말고도 목적도 존재해야 돼요. 여기 이제 소비할 목적이다 이러면 틀리는 거죠. 우리가 대한항공이 기름을 산다 하더라도 소비할 목적으로 기름을 사면 그거는 금융투자 상품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익을 창출한다든지 나중에 위험을 해지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서 그런 목적으로 만약에 산다면 그거는 이제 금융투자 상품이 되는 거죠. 그래서 목적, 이익을 얻거나 여기 투자한 거는 우리가 이제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파생 상품은 또 뭐예요? 위험을 회피할 목적도 있죠. 그럼 위험을 회피하는 게 바로 보험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보험도 금융투자 상품이겠네. 이런 의문이 들죠. 그래서 이제 여기 필요한 겁니다. 투자성이 있어야 된다. 원본 손실 가능성이 있어야 된다. 이제 이런 식으로 또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어찌됐든 목적이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데 투자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권리를 취득하죠. 실물을 취득하는 게 아니고 권리를 취득한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거 아까 이제 보험이 이제 좀 문제가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하면 보험도 금융투자 상품이 될 여지가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 이제 원본 계산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회수금액 계산할 때 요게 지금 더 큰 거를 우리가 이제 투자성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요때 처음에 우리가 투자를 할 때 판매 수수료 그 다음에 보험 같은 경우에는 사업보험 보험료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요런 거를 판매할 때 판매 수수료 같은 거 요런 것들은 제외시킵니다. 원금 개념에서 제외하고 순수하게 투자하는 것만 원본이라는 거죠. 그럼 이쪽은 나중에 우리가 회수할 때 뭐 해지 수수료라든지 그다음에 환매를 하면은 환매 수수료 같은 거 이거 필요하지 않습니까? 각종 세금 이런 거 있죠. 이런 것들은 포함하죠. 순수하게 통장에 찍힌 것뿐만 아니고 이런 것도 다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제외고요. 요거는 포함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도 굉장히 사소한 것처럼 보이지만 요거를 포함이라고 해가 틀리게 내고 요거를 제외라고 해가 틀리게 내니까 같이 좀 알아놓으셔야 됩니다. 일단 요까지 한번 해보시죠.
자, 개념 요소 1번, 2번, 3번 말씀드렸고 투자성 판단, 제외, 포함 말씀드렸죠. 판매 수수료, 보험계약에 따르는 사업비, 위험보험료 뭐 이런 것들은 원본 개념에서 제외된다. 그러나 포함 항목 다 말씀드렸습니다. 자, 요게 이제 첫 번째 논점이에요. 첫 번째 논점. 지우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논점은 요런 첫 번째 논점은 우리가 이제 뭐가 금융투자 상품이냐 했고, 두 번째 논점 조금 전에 이제 세 가지 개념 요소가 필요하다고 그랬는데 거기 세 가지 개념 요소를 다 충족한다 하더라도 제외되는 게 또 세 가지가 있죠. 그래서 아예 입법적으로 요거 세 가지는 금융투자 상품이 아니다 이렇게 해버렸다는 거죠. 요거는 그냥 무조건 출제된다고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외우셔야 됩니다. 하나는 뭐예요? CD, 양도성 예금증서. 요것도 이제 그 뭡니까? 손실을 볼 그 가능성이 없는 거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 금융투자 상품 아니냐? 특히 CD는 채무증권의 일종이 되겠죠. 그렇게 되면. 그런데 요거는 이제 은행 예금에 준해 가지고 우리가 보죠. 그래서 요거는 아예 금융투자 상품이 아니다 이렇게 해버렸습니다. 외우셔야 되죠. 그럼 시험에는 양도성 예금 정서는 채무증권의 일종이다. 그러면 틀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식으로 출제가 될 거고. 그럼 두 번째는 뭐예요? 관리의 포인트. 우리가 이제 신탁을 해도 관리형 신탁이 있고 그 다음에 처분형 신탁이 있단 말이죠. 요거는 투자 목적으로 하는 거죠. 근데 요거는 관리의 포인트가 있기 때문에 요거는 우리가 이제 금융투자 상품이라고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관리가 핵심이에요. 그래서 거기 2번에 보면은 관리형 신탁의 수익권. 그 다음에 3번에 주식 매수 선택권이 뭐예요? 요게 바로 스탁 옵션입니다. 스탁 옵션은 우리가 돈 주고 사는 게 아니죠. 투자 돈이 들어가질 않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무엇보다도 양도할 수가 없어요. 상속은 되는데 양도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래저래 봐도 이거는 금융투자 상품이라고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요거 세 가지는 아예 입법적으로 금융투자 상품이 아니다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요거는 무조건 외우셔야 됩니다. 세 가지 외우는 거는 어렵지 않죠. 좀 외워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포인트가 뭐냐. 그 밑에 그림은 조금 전에 제가 한 겁니다. 그래서 주의 1번 보세요. 그 장내 파생 상품은 해외 시장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요거 아셔야 되고. 그 다음에 주의 2 보면은, 요거는 곧 나오는데, ELS하고 ELW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ELS, 뭐, DLS, 그 다음에 ELW, 이런 거, 여러분들이, 이거는 이제 1과목, 2과목에서 공부하실 텐데, 우리 법규 파트는 여러분들이 이거를 안다는 전제하에서 지금 우리가 이제 법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요거는 파생결합 정권의 일종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 자본시장법에서 옛날에 없던 정권을 두 가지 만들어냈습니다. 그게 하나는 투자계약정권, 또 하나는 파생결합정권이죠. 그래서 시험에 이거 정체가 뭐냐? 이거 파생상품 아니냐? 이제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죠. 근데 자본시장법은 파생결합정권이라는 것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파생상품이 아니다. 요게 이제 포인트가 되는 거죠. 그게 주의 2번에 있습니다. ETF는 이거는 이제 펀드의 일종이니까 수익증권의 일종이죠. 속으시면 안 되고 뭐 그런 거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그 위에 문제가 있죠. 1번 투자성 여부, 그 다음에 2번 추가적인 지급 의무 부담한다면 파생상품, 원본을 손실 한도액으로 하는 거는 정권, 4번이 정답이네요. 해외 시장을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출제가 가능하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는 정권 한번 보자는 이야기죠. 자, 세 번째, 정권의 종류. 정권이 분류라고 해도 되고, 뭐, 종류라고 해도 되고요. 요게 이제 자본시장법은 6가지 종류의 정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요것도 이제 압도적으로 이제 출제가 많이 되는데, 짝짓기 하는 거예요. 가령 특수채 정권은 뭐 수익 정권의 일종이다 이러면 틀리는 거죠. 이런 식으로 채무 정권의 사례, 그 다음에 지분 정권의 사례, 수익 정권의 사례, 투자계약 정권은 자본시장법에서 처음 등장한 거니까 개념이 뭐냐. 그 다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파생결합 정권, 마지막으로 정권 예탁 정권, 이런 식으로 짝짓기를 하시면 됩니다. 자, 처음에 채무정권, 국채지방채 등 직업청구권이 표시된 거다. 자, 그래서 1번의 특수채는 우리가 산업은행과 같이 특별법에 의하여 만들어진 법인이 발행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2번의 기업어음이라는 것은 융통어음을 이야기하는 건데 기업이 자금 조달을 위해서 발행하는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정리할. 그러면 요 1번, 2번은 크로스로 또 출제
또 가능해요. 기업이 자금 조달을 위해서 발행하는 정권을 특수채라고 한다. 그러면은 틀린 거죠. 그런 식으로도 문제가 가능하고. 3번에 이제 이자 연계 파생결합 채권이 있는데 이것도 채무정권의 일종이다. 요거는 출제는 잘 안 돼요. 근데 그냥 이런 것도 우리 기본서에 이게 소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있다 정도로만 정리하셔도 됩니다. 우리 시험 문제에서는 출제된 바가 없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아무래도 정권 투자권유 자문인력이라든지 파생상품 투자권유 자문인력 그런 데서는 간간히 출제를 하죠. 그 다음에 4번 사적인 금전채권 차용증이죠. 이거는 뭐 유통하기가 그렇지 않습니까? 정권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뭐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2번 지분정권, 주권, 신주, 인수권 등 출자 지분이 표시된 거다. 자, 그래서 상법상의 회사, 조합의 출자 지분도 포함하는데 2번의 포인트를 두셔야 됩니다. 무한책임사원은 어느 정도로까지 책임을 져야 될지 알 수가 없죠. 무한대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은 지분정권의 개념으로 보기 곤란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무한책임사원은 어디에 등장합니까? 한명회사는 100% 다 무한책임사원들로 이루어져 있고 합자회사는 일부만 그렇게 돼 있죠.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3번의 수익정권은 우리가 이제 주로 이제 하는 거죠. 금전신탁이나 우리가 투자신탁 같은 경우에 이제 수익정권 그런 데 나오고. 그 다음에 4번 투자계약정. 요거는 이제 우리가 무슨 쪼개기 투자 뭐 이런 거 우리가 많이 하지 않습니까? 최근에 이제 유세도 많이 났지만 음원 같은 데 투자하는 거 그것도 투자계약정권의 일종으로 인정이 되었습니다. 작년 동안 처음으로 인정이 되었죠. 하여튼 그런 거. 그래서 공동사업을 하는데 다른 사람이 주로 이제 사업을 수행하고 투자자는 그냥 돈만 되는 이런 형태. 그래서 앞에 것들은 우리가 무슨 지분정권 그 다음에 채무정권, 그 다음에 수익정권 이런 것들은 굉장히 정형화된 정권에 반해서 이거는 투자계약정권은 무수히 많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비정형화된 그런 것들을 포함하기 위해서 이런 거를 만들었습니다. 자본시장법은. 그래서 이거는 개념 정도. 투자자가 타인이 수행하는 공동사업에 금전 등 투자하고 그 결과에 따른 손익을 기속받는 권리가 표시된 정권을 무슨 채무정권이라고 한다 그러면 틀리겠죠. 이런 것들을 투자계약정권이라고 한다. 뭐 송아지에 투자해가지고 키워가지고 나중에 암소한으로 많은 돈을 받고 팔 수가 있으면 차익이 생길 거 아닙니까? 거기에 투자하면은 내가 얼마 받을 수 있게 한 거 그런 것들도 다 투자계약정권의 일종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파생결합정권, 정권의 수익이 외성적 지표, 가격, 이자율, 지수 등등에 따라 결정되는 모든 정권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아까 ELW, ELS, DLS 이런 거 말씀드렸습니다. 요것도 마찬가지죠. 자본시장법에서 새로 만들어낸 정권이다. 뭐 이런 거고요. 그 다음에 정권 예탁정권, DR, 위의 5가지 정권을 예탁받은 자가 그 정권이 발행된 국가 외의 국가에서 발행한 거다. 그 예탁받은 정권에 관련된 권리가 필요하다. 국내 DR도 있고 해외 DR도 있고 막 그런 거죠. 그래서 이런 6가지고 초창기에는 다음 중 자본시장법상 인정되지 않는 정권은 뭐 이런 거 아주 기초적인 문제도 있었는데 요즘은 그런 문제는 없어요. 그때 정답은 항상 뭐가 나왔는가 하니까 투자정권이 정답이었습니다. 여기 6가지 정권에 그런 정권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요 6가지 정권 일단 아셔야 되고 짝짓기 어떤 게 채무정권이고 어떤 게 지분정권이고 어떤 게 파생결합정권이고 이런 식으로 굉장히 쉬운 문제 유형에 속합니다. 자, 그 밑에 주의 1번. 자, 이제 여기 외국인이 발행하는 것도 포함을 하죠. 그래서 이제 역외 적용 뭐 이런 것도 자본시장법에 규정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건 우리 책에 소개가 안 돼 있으니까 그냥 외국인이 발행되는 것도 포함한다. 이렇게만 아시면 돼요. 그다음에 주의 2번은 요거는 우리 법규 파트에서는 출제를 잘 안 합니다. 파생을 시키기 위해서는 기초자산이 있어야 되는데 자본시장법은 포괄주의로 바뀌었다 그랬죠. 그래서 옛날에는 4가지 열거된 것에 국한했어요. 금융투자상품, 각종 통화, 신용 위험, 일반 상품 이런 거였는데 5번 보시면 이제는 자연적, 환경적, 경제적 현상에 속하는 위험으로서 합리적인 방법에 따라 가격, 이자율 등의 산출이 가능한 것은 모두 다 기초자산이 될 수 있다. 뭐 인구 동향이라든지 무슨 지진이라든지 뭐 이런 것도 다 이제 기초자산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 옛날 요즘 그런 문제 출제 안 하는데 옛날에 보면은 금융투자 상품이 기초자산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이렇게 설정해가지고 한 지문 정도 할 때도 있어요. 파생상품은 파생결합증권의 기초자산이 될 수 있다 없다. 그럼 당연히 있는 거죠. 금융투자상품이 기초자산이 될 수 있으니까 뭐 그런 식으로도 예전에 오래전에 출제한 바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그 위에 문제 한번 가보시면 정권에 대한 설명 바르지 못한 거 특수죄 개념 아셔야 되고 그 다음에 2번에 파생결합증권의 기초자산 모든 게 다 된다 그랬죠. 3번 요것도 출제가 가능하고 4번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게 도대체 파생상품이냐 아니면 정권이냐. 근데 정권이죠. 그런 식으로. 그 다음에 그 밑에 함정은 합리적이고 적정한 방법으로는 평가가 어려운 경제적 이런 거는 기초자산이 될 수가 없죠. 평가가 가능해야 됩니다. 이것도 옛날 기출문제예요. 그래서 제가 오답피하기 위해서 그냥 혹시나 싶어서 넣어놓은 겁니다. 자, 요 정도로 하시면은 여러분들이 금융투자 상품에서는 틀릴 만한 게 없다. 그렇게 이제 감을 잡으시면 되겠네요. 자,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